피부에 와닿는 인간의 역사.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어요. 아, 충격적이었어요. 저 이거 보면서. 망했어야 돼. 망하고도 10번 망하고 유시민 조선 망했어야 해. 그 개발을 하기 위한 수탈과 파괴. 니들이 뭐 우리 잘 되게 하려고 들어온 건 아니잖아. 식민지 근대화론을 막 화가 나요, 보면.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학도 이런 자학이 없다. 한미 관계가 평온한 적이 없었다니? 이승만 대통령 북진통일하겠다. 미국은 이건 금기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옥도예요, 지옥도. 박정희가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마음속 꿈의 도시가 있으신가요? 런던, 파리, 뉴욕, 교토, 부에노스아이레스. 듣기만 해도 가슴 떨리는 도시들을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당신을 위한 도시여행 백서, 팟빵 오디오 매거진 도시극장이 창간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도시, 오디오 매거진 도시극장은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정윤수 교수의 진행으로 도시의 문학, 영화와 음악, 스포츠, 건축과 역사, 사상을 다양한 렌즈로 들여다봅니다. 6월 창간 후 런던 편에는 런던의 축구와 사회학, 셰익스피어 문학과 뮤지엄 이야기와 함께 유시민 작가의 인생 첫 런던 여행기를 특별히 담아내었습니다. 떠나지 않고도 느껴보는 도시여행의 모든 것, 팟빵 오디오 매거진 도시극장. 한 번은 떠나보았거나 앞으로 떠나려는 모든 도시여행자들에게 추천합니다. 도시극장 런던 유시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런던을 가장 최근에 다녀오신. 런던은 작년에 처음 갔어요. 아, 런던 어떤 느낌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어요? 런던은 제국주의 시대 대영 제국의 심장부잖아요. 네. 두 번째는 신자유주의의 총본산. 그랬더니 정말 그렇던데요. 제가 제일 신기하게 본 거는 런던에 있는 모든 박물관, 미술관을 웬만한 데는 다 가봤거든요. 딱 한 군데가 2번 간 데가 있어요. 그러기 쉽지 않은데. 네. 네. 너무 좋아가지고 네. 국립 초상화 박물관. 영국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의 초상화가 다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나 윈스턴 처칠과 거의 비슷한 숫자의 초상화가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거 알아맞혀야 참 여기서 대단해지는 건데 도저히 짐작이 안 되네. 그게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알릴레오 북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존수진입니다. 유시민입니다. 작가님, 예. 지난주에 목 상태가 좀 안 좋으셔가지고 걱정하시는 댓글 많았거든요. 네, 오늘 목감기가 좀 지나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모든 것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아, 이거 좋습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모쪼록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책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는 박태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교수님, 알릴레오 북스 처음 출연하시잖아요. 영광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저 서울대학교에서 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는 박태균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저희가 한동안은 예. 뭐 DNA도 보고 네. 뭐 총균세 같이 이렇게 뭐 환경 결정론에 대해서도 보고 이렇게 생명체의 본질을 막 탐구를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피부에 와닿는 인간의 역사, 그것도 굉장히 가까운 현대사를 또 탐구를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것도 한국 현대사. 예, 너무 재밌고 반가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아주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다른 문제에 대해 비하면 아주 사소한 것들이죠.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박태균 교수님께서는 네.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아는 분인 줄 알았을 정도로 방송에도 워낙 자주 출연하시고 대중처적도 좀 많이 내셨더라고요. 특별히 이렇게 대중과의 소통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게 이유가 있으세요? 우선은 제가 이제 뭐 논문을 이렇게 써봤는데 아무리 좋은 논문을 써도
많이 봐야 한 10사람 정도 보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10사람 보는 논문을 쓰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나. 기왕이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좀 써보자. 그래서 이제 대중적인 글쓰기를 2005년에 한국전쟁이라는 책 내면서부터 좀 시작을 해봤어요. 그거를 제가 쭉 하다가 아, 이게 책보다 더 중요한 게 방송이구나. 그러니까 책을 많이 봐야 한 2만 부 팔리는 건데 방송은 0.1%? 뭐 1%만 시청률이 돼도 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한번 거기서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방송 쪽도 조금 해서 이제 얘기도 해보고 또 방송을 나가면 책 쓰는 거 못지않게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보는 눈이 바뀌더라고요. 아, 이걸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제가 작년 9월부터는 방송을 끊었어요. 세상이 조금 바뀌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검열을 하게 돼요. 얘기할 때. 그래서 작년 9월부터는 이제 좀 끊고 있었는데 아, 이건 나와야 되겠구나. 이건 내가 이건 딴 거 모르겠어. 우리 방송은 검열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 검열이.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거기다 또 제 책을 해주신다는데 이건 안 나갈 수 없다. 네. 이거예요, 이거. 박태균의 이슈 한국사. 네, 오늘의 알북은 박태균 교수의 이슈 한국사입니다. 표지에 부제가 있는데요. 많이 토론할 거리가 있다라는 이 한국 현대사 관련해서 한 줄로 알려주는 부제인 것 같아요. 둘만 모여도 의견이 갈리는 현대사 쟁점. 박태균의 이슈 한국사. 그리고 여기 이렇게 눈이 외눈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책이 10개 주제로 돼 있는데 독도 문제부터 해서 햇볕 정책까지 뭐 미군 문제 뭐 이렇게 해서 진짜 말 그대로 첨예한 주제만 있거든요. 유 작가님은 이 책 보시고 좀 어떠셨어요? 되게 독특한 책이에요. 이 책이 되게 독특한데 두 가지 면에서 독특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 책은 전문 역사 연구자가 쓴 책이에요. 근데 전문 역사 연구자가 쓴 책치고 되게 평이해요. 아, 책이 되게 술술 읽혀요. 예. 굉장히 쉽습니다. 보통 전문가가 쓰면 전문가는 아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전문가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 독자들의 눈높이에서는 이게 왜 중요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로 막 들어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뭐 덧붙이자면 사실 이런 면은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책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너무 평이하게 그냥 아무 사전 지식 없이 봐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정도만 알면 거의 중요한 건 다 알 수 있어요. 그 이슈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좀 독특하다고 느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보통 역사책을 보면 그 글을 쓴 분이 역사의 증거나 사실이나 문서나 이런 것들을 그냥 자기가 소화해서 자신이 주장하는 바 안에 그 문장 안에 이렇게 녹여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 책도 그렇게 돼 있는데 뒤에 중요한 문서들을 이렇게 원문을 붙여놨어요. 맞아요. 번역문을 해가지고. 그게 아주 원문을. 그 별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개 챕터인데 예. 10개 다 맨날 보면 국회에서 싸움 나는 주제들이에요. 네. 또는 한일 간에 싸움이 나면 한일 간이 싸우는 게 아니고 국회 안에서 여야 간에 싸우죠. 그 문제 가지고. 네. 그래서 이 책 보면 지금 뭐 때문에 싸우는 거지? 이거를 되게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강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알북과 함께 한국 현대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책 갈피를 잡다, 책갈피. 자, 책이 말씀드린 대로 10개 챕터로 돼 있어요. 벌써 이게 핫한 주제들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장으로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네. 사장에서 다루셨어요. 우리 안의 역사 논쟁. 1895년도죠. 청일전쟁. 네. 우리 이제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다 그 무렵인데 우리나라가 중세 왕조국가, 봉건국가에서 우리도 근대화를 하냐 마냐 그 갈림길에 있던 시기였어요. 네. 그때 이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일본하고 청이 충돌해가지고 일본이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이기고 나서 시모노세키에서 조약을 맺었는데, 그랬죠. 예, 거기에 그
조선 관련 조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청나라는 분명하게 조선의 충분하고 완전한 독립과 자치를 승인하고 그러한 독립과 자치에 따라 그 결과 구례의 중국에 대한 조선의 조공과 행사와 의식을 앞으로 모두 중지한다. 제가 이거 보면서 처음 봤거든요. 이 책에서 시모노세키 조약 1조를. 아니 이걸 보면 조선이 청의 속국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일본이 와서 그 해방시켜 주는 거야. 자기들이 뭔데 지금 무슨 조선의 독립을 1조로 합니까? 아니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통적으로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사대를 했어요. 주변에 있는 큰 나라를 섬겼어요. 근데 왜 섬겼냐 하면 살려고 섬긴 거지. 안 그러면 죽으니까. 맞아요. 사대라는 것은 작은 나라가 생존의 방편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사대주의죠. 우리는 사대를 했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의 속국이었던 적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본이 와가지고 야 조선은 청의 속국이야 지금까지. 근데 이제부터 그거 다 중단시켜. 그리고 지들이 조선을 독립시키고 조선의 자치권을 주는 양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식민지 근대화론의 출발점이 이 시모노세키 조약 제1조에 있는 거 아니냐? 네. 그거 일본의 시각이고 지금 한국인 중에서 이 시각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일제강점이 우리한테 그 어떤 고통만 준 것이 아니라 이런 혜택도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선 사람 조선 사람이 아니지. 한국 사람 맞아 도대체 이게 사실 책임이 꼭 일본에만 또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근대사 수업을 시모노세키 조약부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이걸 봐야 충격적이었어요. 저 네, 이거 보면서 이게 조공외교에서 네. 제국의 시대로 넘어가는 걸 이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카이로 선언을 가면 제국의 시대에서 냉전의 시대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 예. 조공제도가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예. 강대국이 있을 때는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현명한 외교 정책 중에 하나 조공제도로 있었던 거예요. 고대 그리스 제국에서부터 다 있었죠. 있었죠. 그리스 로마 다 있었어요. 페르시아 제국한테 조공 안 한다고 쳐들어왔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봐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잘 오다가 중국이 막 제국주의 침략을 받다 보니까 야, 우리도 그러면 제국이 돼야 되겠네. 그럼 조선을 그냥 조공국이 아니라 식민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1885년에 조총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거를 체결을 해요. 근데 84년에 갑신정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서는 위안스카이라고 원세계 파견해가지고 막 못된 짓을 할 때 그걸 딱 했는데 그 조총 무역 수역장에 처음으로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조공 외교를 하면서도 조약이 있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암묵적으로 그냥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근데 처음으로 그걸 집어넣어요. 혹시 그래서 왕이 바뀔 때마다 그걸 다시 확인하고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아예 조약에다 이게 딱 들어가니까 지식인들이 굉장한 불만이 생긴 겁니다. 근데 시모노세키 딱 조약을 하니까 그 중에 일부가 우린 그럼 이제 청에서 벗어난 거. 이제 위안스카인 보내도 되네? 하고서는 독립문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청이 가면 더한 일본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청은 보냈어. 독립 축하하고 독립문을 세웠어요. 그럼 교수님, 네. 근대화론이라는 것이 조선은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었고 식민지가 되어서 근대화가 됐다. 이렇게 돼야 논리가 맞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 말하는 대로 정말로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던 겁니까? 그게 참 제가 고민이 되는데 그게 핵심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네. 근데 사실 뭐 저는 조선시대를 연구하는 연구자는 아니니까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또 조선시대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혼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개인적 생각은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이 끝난 직후에 조선을 한번 바뀌었어야 된다는 생각은 있어요. 한번 그때 망했어야 돼요. 조선 왕조가. 거기까지 제가 얘기하면 또 이시 왕조가 망했어야 돼요. 저희 선배나 선생님들한테 혼나기 때문에 이것만 효추로 나가면 이제 망했어야 돼. 망하고도 10번 망하고 유시민 조선 망했어야 해. 그 새로운 왕조가 섰어야 돼요. 그때. 아니 근데 실제로 네. 그 지배층이 바뀌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때 혁명까지는 아니지만 완전히 과거의 단절한 어떤 새로운 게 와야 되는데 거꾸로
저는 성리학 근본주의로 가버린 것 같아요. 더 이거를 개혁으로 가지를 않고 성리학 근본주의로 가면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면 실학을 했는데 예. 서양의 학자들은 실학을 근대학문으로 안 봅니다. 네, 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저희가 배운 것 중에 중농주의라고 있잖아요. 이 중농주의한 학자들은 고대 한당 유학을 본 거예요. 고대 한당 유학 그때의 어떤 유토피아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서양 학자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근대 개혁이야. 복고풍이지. 그러니까 실학을 이거를 근대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병자호란 이후에도 사실은 조선 사회는 바뀐 게 없는 거죠. 오히려 지배층은 더 강해졌고 성리학 근본주의는 더 강해졌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19세기라고 하는 시대의 서양 근대와 이제 만나는 그 접점에 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대응하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시대가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일 답답한 거는 동학농민 전쟁이에요. 그때 왕이 청나라한테 군대 파견해달라. 이건 내가 그러니까 뭐 왕이 아니라 신하가 했다 그래도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아 우리가 왕을 지키고 사회를 바꿔야 되는 동학이 그거 아니에요. 예. 우리 보국안민하는데 왕으로부터 이 나쁜 신하들 다 해가지고 우리 왕도 보호하고 좋은 나라 만들어야 되겠다 일어났는데 왕은 뭐 신하를 시켜서 했다 아니면 신하가 알아서 했던 청나라한테 군대 보내서 얘네 진압해달라 그런 거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면 너무 화가 나는데. 진정 망했어야죠. 그러니까 이 한 사회의 네. 집권 세력이 그 정도로 이렇게 썩어 빠진 정신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남의 나라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혁신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그 조선이라는 사회가 그 자율적 근대화 또는 주체적 근대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이었냐에 대해서 여러 논쟁이 있었죠. 70년대부터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조선 중기 이후에 조선 사회 안에서도 이미 근대적인 산업, 네. 수공업, 간의 수공업부터 시작해서 이런 자본주의 맹아들이 네. 싹트고 있었다 이런 이제 학설을 내놓은 이제 연구자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맹아론이죠. 네. 네. 이렇게 보면 한일합방 조약도 결국은 총칼에 협박당해서 조약으로 양도하잖아요. 한일합방 조약도 보면 네. 대한제국 황제가 대일본국 황제한 왕한테 나라를 양도한다고요. 그 조약에 양도하게 돼 있어. 그게 이제 총칼로 협박해서 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제 무효라고 하는 건데 조약 자체는 보면 그냥 계약서예요. 그래서 야, 자기 나라를 남은 나라 왕한테 양도하는 왕이 그럴 권리가 있어? 그 시점에서 화가 나요. 근데 이제 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놓고 보면 그때는 서세성점의 시대였고 힘 있는 자가 막 집어먹는 시대였다고 쳐요. 19세기 후반까지. 근데 그게 좋은 일은 아니었잖아요. 예. 그 다들 강도질을 할 때 일본도 강도질을 했어. 근데 그때는 강도질을 누구나 할 때였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강도질을 더 정당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그렇죠. 거죠. 그 나중에 이제 한일협정 가서도 예.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 게 45년 이전의 협정들을 어떻게 볼 거냐거든요. 근데 사실 국제법적으로 보면 자발적으로 하지 않은 협정들은 다 무효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1905년하고 10년 협정이 무효가 되면 식민지 지배 자체가 무효가 되고 그럼 사실 그거에 대한 배상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식민지와는 좀 다른 이제 그런 형태인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 개발도상국들이 자본주의화가 되는, 저는 근대화란 용어 자체가 좀 싫은데, 왜냐하면 근대화라 그러면 거기에는 그 용어 자체에 포지티브한 이 긍정적인 개념 자체가 들어가 있어 좋은 그렇죠. 거다. 예. 그렇죠. 근데 그냥 얘기하면 사실 근대화라는 것보다 이제 자본주의 시장에 편입되는 거죠. 그렇죠. 자본주의적 생산 정확한 방식이 용어로는?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식민지를 거치면서 밖으로부터 들어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 200개 국가를 놓고 보면 내가 스스로 근대화한 나라는 자본주의화한 나라는 거의 10개도 없죠. 안 돼요. 예, 거의 없죠.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 체계라는 것이 자생한 것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그 이식됐죠. 나라로부터 네. 이식됐다. 그렇죠. 근데 이식이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같이 식민지가 돼서 주권이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이식된 케이스와 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교육을 통해서 이식된 케이스들이 있죠.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드라마 때 미스터 선샤인 같은 거 보면
수탈,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도로도 놓이고 막 신문물도 들어오고 막 그렇지만 굉장히 백성들이 이제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근대화라는 단어만 들으면 그 당시에 굉장히 먹고 살기가 좋아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는 뭐가 맞는 겁니까? 한국이라는 나라 되게 작지만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일단은 지역적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도시와 지방, 농촌 지역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식민지식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서울에 있어도 일본인 이주 지역이었던 충무로 명동 지역이 발전하는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건 진짜 우리가 엄청난 발전된 나라가 된 거야. 막 백화점 가서 뭐 물건 그렇죠. 사고. 미스코시 백화점에 가보고 그다음에 뭐 충무로에 가서 이자카야 가보고 서울에 막 가로등이 들어오고 경부선 타고. 근데 이것과는 전혀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어떤 혜택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교수님 말씀 듣고 네. 갑자기 이 책에서 제가 굉장히 좀 주목했던 부분이 있는데 101쪽에 보면은 중국에 가신 적이 있다면서요. 90년대 중반에. 근데 그 중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그 이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했고 중국은 일본의 식민지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성장을 못 이뤘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거기 교수가 하고 근데 실제 조사 결과가 있다면서요. 인도, 뭐 타이완, 캐나다 이런 데서는 식민지 시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심지어 향수까지 가진 지식인들이 있다. 그럼 이건 같은 맥락일 수 있겠네요.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제 저희가 느끼는 거하고 다른 식민지를 경험했던 분들이 느끼는 거 세계사적으로 볼 때 분명히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 영국에서 공부한 사람들, 또 말레이에서 영국에서 공부한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식민지 시기에 자기들이 공부했던 거 이건 굉장히 큰 추억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향수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주목을 했던 거는 이게 지리적으로 보니까 자기 가까운 국가에 점령되거나 식민지가 된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희도 옆집에 사는 사람은 저랑 비슷한 사람이라고 느끼잖아요. 비슷한 집값인데 사니까. 일본은 우리 옆에 있는 나라니까 우리가 별로 다르지 않은데 걔네들한테 우리가 지배를 받았어? 기분 나쁘기 싫어. 이거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네. 한국은 식민지가 된 나라 중에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식민지 중에 한국처럼 중앙 집권적이고 단일한 왕조가 수천 년간 계속됐는데 식민지가 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 책 보면서 이건 문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든 게 아까 이제 근대화라는 말보다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된 거죠. 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됨으로써 그렇게 된 건데 그건 팩트죠.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 뭐 일본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본주의 세계 체제로 편입이 됐어. 우리도 조선도 자본주의 생산 시스템이 주도적인 시스템으로 들어왔어. 오케이? 근데 니들이 뭐 우리 잘 되게 하려고 들어온 건 아니잖아. 니들이 돈 벌어먹고 착취해가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건 또 너희들 인정하면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당한 거는 우리가 제때 힘을 못 길러갖고 니들한테 얻어맞은 거야. 그러니까 다시 안 얻어맞으려고 우리가 힘 기르는 거야. 근데 니들 덕분에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한은 우리는 니들한테서 못 벗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을 가지면 되는 거죠. 대충 이렇게 이제 저는 정리를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일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를 알겠어요. 이 책을 보면 그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잘못했다고 말하기 싫지. 자기들이 과거에 한 짓에 대해서 그 잘못했다고 말하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좋은 점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 사람들은. 오케이?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뭐 추정해서 GDP 상승률이 얼마고 농업 생산이 얼마나 늘었고 뭐 무역이 얼마나 늘었고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철도 길이가 얼마가 생겼고. 그 팩트니까. 그런 걸 근거로 니들은 그렇게 주장하는구나. 오케이? 니들은 그렇게 주장해. 근데 한국 사람 중에 거기 맞장구 치는 거는 그거는 나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아니 교수님께서도 뭐라고 쓰셨냐면 익스플로테이션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이 핵심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셨거든요. 제국주의 입장에서 보면 식민지를 뭐 발전을 시키느냐, 개발을 시키느냐, 아니면 수탈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일 잘 표현을 해주는 단어가 저는 개척이란 단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개척이란 단어 자체가
영어로 하면 익스플로이테이션으로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익스플로이테이션을 영영사전으로 찾아보면 두 가지 뜻이 나옵니다. 하나가 디벨롭먼털이라는 게 나오고요. 하나가 플런더라는 게 나와요. 근데 디벨롭먼트는 개발한다는 뜻이고 플런더는 약탈한다는 뜻이거든요. 두 가지 뜻을 같이 갖고 있는 동시에 거죠.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발을 하는 건 약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약탈하려면 개발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이죠. 그러니까 왜 조선에 항구를 닦고 왜 기차를 놔주고 이게 상품 가져와서 팔려고 하면 항구가 필요하고 기차가 필요하고 이 내부에 있는 원자재라든가 이런 걸 가져가고 또 군사적 기지로 이용하려면 기차가 필요하고 도로가 필요하고 항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개발과 이 착취라는 게 수탈이라는 것이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개척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팩트로 봐야지 그럼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을 왜곡하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역사라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누가 물어볼 때 야 그래서 당신은 박정희가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참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식민지라면서도 그 식민지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 애들 질문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식민지가 발전을 시켜준 겁니까? 안 시켜준 겁니까? 이건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팩트 자체로 보면. 자, 지금부터 들어봐. 이러면 이제 안 듣잖아요. 근데 유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인이 그러면 이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느냐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수탈을 당했던 그 당시 민중이 3.1운동을 일으켰는데 그게 어떻게 평가됐나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싫대는데. 100페이지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우리 3.1운동에 대해서 세계사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큰 규모였던 3.1운동은 일본이 무엇을 해주었던 간에 조선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렇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네. 이 독립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일본 역시 그걸 잘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카이로 선언에 보면요. 43년 12월에 제일 주목한 부분이 뭐냐면 카이로 선언에 조선의 독립이 아니고요. 조선인이 노예 상태로 있는 것을 유의하여 요게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조선인들이 이걸 싫어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세계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저는 이게 19년에 했던 거하고 이제 30년대 상황 가면 약간 차이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30년대 상황을 가면 정보가 단절된 상태에서 이제 조선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일본이 막 만주로 가고 중일전쟁 일으키고 미국을 치고 선전은 지금 전쟁 계속 이기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착시 현상들이 옵니다. 그때 사실은 변절한 조선의 많죠. 지식인들이 네.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를 모르니까 정말 일본이 전 세계를 이 아시아 다 점령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2등이라도 돼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1919년 상황에서는 이 10년 동안 엄청난 사실은 착취와 힘든 상황을 견뎠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온도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조선처럼 전체 민족이 일어나서 이런 케이스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전 세계 독립운동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이 식민지 근대화론은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잊을만 사골이에요, 사골. 이번 총선 때도 어떤 후보가 뭐 또 무슨 식민지 근대화론을 얘기를 했었던 게 또 논란이 되기도 하고 지금의 그 지식인들은 그러면은 3.1운동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싫대는데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대놓고 이거를 막 찬양하는 그런 지식인은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네. 학계에서도 극소수고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극소수니까 우리 민심이 이런 데로 쓸려갈 위험이 있다.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보기 싫은 거죠, 이게. 소수라 하더라도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하면 일본 극우가 또 그걸 받아갖고 거기서 증폭시키고 이제 이 과정이 좀 보기 싫은 건 맞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최근에는 뭐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발 요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위안부하고 징용 문제에 대한 좀 정말 잘못된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원해서 간 거 아니냐, 돈 벌러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제발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 이 조사에서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지금 피해자들이 주장하시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도 있고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나치가 있을 때에 차별해서 월급을 받았던 동유럽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럼요. 기업들이 다 이 기금을 네. 모아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새로 자료가 발굴되면 네. 바로바로 다 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얘기는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네. 우리 민족이 좀 독특한 점에 대해서만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네루가 쓴 세계사 편력을 어릴 때 보다가 되게 충격 먹었어요. 그 책에 보면 무굴 제국이 무너질 때 영국군한테 그 장면에 대한을 네루가 묘사해 놓은 게 있었는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거 영국 군인들이 총 들고 쳐들어와 갖고 태수를 잡아가요. 꼭꼭 묶어가지고. 근데 농민들은 밥 깔고 있어요. 그냥 구경하면서. 무굴 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이 무너질 때 영국군한테. 그러니까 민중이 함께 저항하러 이런 게 없어요. 민중이 저항을 시작한 건 나중에 이제 식민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네. 너무 핍박에 시달리고 이럴 때 간디 같은 지도자가 나왔을 때 본격적인 항전을 시작을 한 거고 그건 한참 뒤에잖아요. 근데 우리는 힘이 딸리면 죽어주는 척하지만 시간 좀 지나면 다시 밑으로 파들어가 가지고 다시 주권을 회복하고 이랬던 민족이에요. 우리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뭐 할 거 없이 그다음에 뭐 일제 침략기에도 그렇고 강점기에도 그렇고 정말 왕은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그 민중은 그걸 나라를 되찾으려고 목숨 걸고 싸웠던 민족이라고요. 식민지 근대화론 이런 거에 편을 드는 거는 저는 자학도 이런 자학이 없다.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점은 말하고 싶어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니까 저도 그 심성이 되게 궁금해요. 근데 그분들도 그거에 대한 뭐 아주 뭐라고 할까 신앙적이라고 할까 좀 그런 게 있는가 아닌가라고 좀 느낄 때도 있고요. 그래서 뭐 어쩌자고.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 시켜줬다. 그래서 뭐 어떡하자고 지금. 뭐 갖다 바쳐 독도라도. 그런 억하심정이 들어요. 네. 이제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은 미국에 관해서입니다. 미국 혈맹의 복잡한 속마음이라는 장인데요. 자, 제가 이 책에서 굉장히 재밌게 본 부분이 사진도 사진이지만 그 적절한 원자료를 굉장히 쉽게 설명하시다가 원자료를 이렇게 상당한 분량으로 제시를 해놔서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이제 지금 120쪽에 보면 당시 1972년에 한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료 주한미군 대사 하이브가 워싱턴 정부에 1972년에 쓴 편지가 나와요. 근데 그 첫 문장이 묘합니다. 한미 관계는 평온한 적이 없었다. 사실 강한 의견의 불일치나 양자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한 상호 간의 의심이 과거 20년간 한미 관계의 중요한 면모였다라고 하면서 이승만에 대해서도 불만을 얘기하고 박정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한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보고 굉장히 좀 놀랐던 게 한미 관계가 평온한 적이 없었다니? 왜냐하면 당시에 한국하고 미국은 서로 뭐 파병도 해주고 또 뭐 이 무슨 뭐 미국이 와서 우리 주한미군도 해주고 하는 식으로 의심할 여지 없는 동맹 아니었나요? 그렇죠. 근데 이 둘 사이가 좋은 적이 없었다라는 평가가 1972년에 이 대사의 평가라니 이 5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럼 뭘 담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많은 얘기들을 좀 담고 싶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처음에 그 자료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항상 이게 진보 정부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들어왔을 때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 항상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한미 관계가 파탄났다. 그렇게 한미 언론에서 관계 주장을 했죠. 예, 복원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뭘 복원해야 되지? 어디로 가자는 얘기지? 근데 그럴 때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또 사실 과거엔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민주화 이후가 한국과 미국 관계가 굉장히 편했던 것 같고요. 민주화 이전에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데 그런 거를 좀 제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게 너무 새로웠어요. 네. 그러면은 그 실제로 제 생각에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가장 미국하고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았던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실제 사례들을 들고 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한번 그러면 그러니까 뭐를 미국 정부에서 되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뭐가 제일 불편했나요?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한국의 역할하고 한국의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한국의 역할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냉전 체제 하에서 일본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고 한국은 그 하위에 위치하는 파트너고 한국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는 다시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같이 일본보다 전략적 중요성이 떨어지는 데에서 더 이상 돈을 더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야 되는 데가 지금 한국인데 전쟁이 또 일어나면 여기다 또 돈을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가성비가 없어. 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지도자들의 생각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 미국 정부엔 친일파들만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일본만 생각하고 한국을 생각 안 한다. 근데 니네 전쟁해놓고 왜 우리를 파트너로 안 삼고 일본을 파트너로 삼고 있느냐. 그러니까 니네 지금 다 정부 안에 친일파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승만 대통령 북진 통일하겠다. 미국은 이건 금기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북진 하는 순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은 의회에서 이거를 도와주는 걸 승인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보복 전략을 세웠을 때 68년에 미국의 그 특사가 옵니다. 이 특사가 나중에 이제 이 카터 행정부에서 국무부 장관을 사이러스 벤스인데 벤스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정확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국이 피해자일 때만 도와줄 수 있다. 가해자일 땐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북진 통일 이런 시도하면 안 된다. 그럼 안 도와준다라는 근데 그때도 거네요. 그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사실 60년대 중반에 안보 위기 때 남쪽이 먼저 공격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청와대 습격 사건 때 이거에 대한 보복을 계획을 했던 거죠. 근데 하면 안 돼. 왜? 이것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남쪽에서 먼저 공격해서 북쪽에서 그거를 리텔리에이션하는 과정에서 이게 전면전이 되면 미국은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회 동의를 못 받는 겁니다. 남쪽이 먼저 도발할 수 있는 가능성. 이건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돈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50년대 내내 이승만 정부와 미국 사이에 제일 큰 갈등이 됐던 이슈가 환율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딴 걸 생각할 텐데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돈 문제예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한미관계사 연구라는 제 수업이 있는데 항상 얘기를 할 때 니네 외교 정치 군사인 것 같지? 아니다. 외교 기본은 돈이다. 다 어떤 정책이든 밑에 돈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걸 보지 않고서는 사실 외교를 볼 수가 없다. 형님이 미천대주면 내가 이번에 사업 한번 제대로 해보려다니까. 근데 형님이 볼 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안 대주니까. 그러니까 안 대주니까 아 그럼 내가 사업부터 버려놓고 네. 그러면 대주겠지. 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그거랑 환율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환율이 우리 환이 과대평가가 돼야 저쪽에서 달러를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가치가 올라가야. 네, 이 원조가 뭐냐면 원조라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이 54년에 한미 합의 이사록을 하면서 한국의 작전 통제권을 주면서 미국이 약속을 한 게 한국군의 유지비를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500환대 1달러면 내가 100만 원이 든다라고 하면 2,000달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00환대 1달러면 1,000달러밖에 반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원조를 받으려면 이거 환율을 낮게 해가지고 우리 환화의 가치를 높게 과대평가를 해놔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환율이 3개입니다. 그래서 실질 환율은 1280환대 1달러. 그 다음에 미군 환율이 있어요. 선교사하고 미군 환율. 그 다음에 정부 공식 환율이 있어요. 이게 500환대 1달러. 그러니까 2배가 넘어요, 실질 환율. 그래서 명동에 암달러상이 있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고정환율제에서 정부가 환율을 정해놨어요. 그건 이제 변동환율제, 시장 환율이 들어온 건 71년 이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계산이 네. 이승만 정부나 박정희 정부가 군사 부문이 거의 반 이상 되는 미국 원조를 달러로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환율을 실제 가치보다 우리 돈 가치가 높은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는 천 원 주고 1달러 가져오는 게 맞는데 야 500원이야. 이래가지고 우리 돈으로 원조를 계산을 해갖고 달러를 더 많이 땡겨온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그거 전문가들 쭉 앉아있는데 뻔하잖아요. 이 새끼들이 이거 가짜 환율 이게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뭐야 이게. 그러니까 명동에는 암달러 상들이 있어가지고 실제 가격대로 거기서 거래가 되고. 그래서 경제가
나라 경제가 엉망인 거죠. 그때.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환율 조작국이라고 미국이 지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예. 이제 그런 방식에 미국이 굉장히 이 중요하게 예민하죠. 하는 부분이고 그 당시에 더 중요했는데 사실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또 그걸 본 거예요. 일본은 49년에 다치라인이라는 걸 한 다음에 미국이 고정환율을 해줬어요. 일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은 왜 고정환율을 해주고 우리는 왜 안 우리는 해줘? 그 일본은 경제를 잘 재건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야, 쟤는 합리적으로 하고 니네는 합리적으로 안 하잖아. 61년에 미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바꾸면서 USAID를 만들잖아요. 그때 USAID 만드는 그 태스크포스에서 나온 보고서에 이거 왜 만드냐? 한국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50년대 사이가 안 한국에 좋았네요. 원조를 사이가 안 줘봤는데 좋았네요. 이건 완전히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해가지고 남은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바꾸자. 그래도 USAID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이 책에 보면 아예 처음부터 꼬였다라고 이렇게 네. 쓰시고 있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계기는 저는 방공포로 석방으로 봤어요.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정말 화가 났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방공포로들을 풀어주는 사건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군이 유엔군 사령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구나. 이거는 유엔군 사령관의 승인 없이 한국군이 북진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방공포로가 일반 포로랑 좀 다른 거죠? 네, 방공포로 이제 포로인데 포로로 잡혔는데 자기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아니고 강제 징집 당해서 강제로 왔다. 당해서 왔다. 근데 이게 이제 북한군에 의해서 징집당한 거는 한국 사람들인데 이제 문제는 중국군이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포로에 대한 협상이 길어지는 원인이 됐던 건데 또 저는 이제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버치 문서를 제가 미국에서 이제 이 책 내고 나서 가서 봤더니 미군정 때도 갈등이 너무너무 심했던 거예요. 미군정이 46년 5월 이후에는 이승만은 절대 대통령이 안 돼라고 하는데 그걸 뚫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이 기술 이거는 저는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치. 그 배우면 안 돼요. 안 돼요? 이 버치 문서 이 책인데 그거 굉장히 재밌게 보셨다고요, 책을. 이 책은 우리 이제 박도현 선생님이 연구년에 이제 미국 가셨을 때 하버드 연책연구소에서 이제 레너드 버치라는 이제 미군정 시절, 그러니까 1945년에서 48년 정부 수립 때까지 우리나라가 미국 군인들이 통치했으니까 군정기잖아요. 그때 미군정청에 근무했던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중위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자기가 정부에 보낸 본국에 보낸 문서도 있지만 개인적인 메모, 자료, 사진 이런 것들을 엄청 보관해놨던 거를 가족이 이제 기부해서 그게 보관돼 있는 거죠. 그거를 가서 다 들여다 보셨어요. 그리고 이 책을 쓰셨는데 이 버치 문서와 해방정국 이거 되게 제가 재밌게 이제 봤는데 뭐가 재밌었냐면 2차 대전 때 군인이었고 한국에 와서 한국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3년간 여기 근무하면서 한국에 한다 하는 정치인들을 다 만나고 그거에 대해서 본국에 보고서를 보내고 개인적으로 메모를 하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글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나타난 한국 상황을 보면 물론 정부 수립 이전이지만 너무 한심해요. 막 화가 나요 보면. 예컨대 이 사람이 이 미군 중위가 있는 데에서 서로 디스하고 이 다른 정치인들 디스하고 이런 내용도 엄청 많고요. 이 사람이 이승만하고 김구를 비교를 했는데 이승만은 돈 욕심 때문에 돈을 원하고 자기 재산 불리려고. 김구는 맨날 돈 달라 그러는데 돈이 구해지면 누굴 다 준대요. 그다음에 이승만 그때 대통령이 되기 전이니까 어록 이런 거 메모해 놓은 걸 보면 우익 테러리스트들이 좌익이라고 빨갱이 사냥을 막 사람을 막 죽이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애국적 행위를 내가 중단시켜야 될지 고민이다. 그러니까 이게 좌익은 죽여도 된다. 죽이는 게 애국이다. 이게 이승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나중에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든가 자기 혼자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서울 수복하고 나서 협력자들 부역자 처벌한다고 사람 죽이고 전쟁통에 막 보도연맹 학살하고 이것들이 왜 생겼는지를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남긴 기록들을 보면서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난 그런 감정도 느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되게 자랑스러워졌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왜요?
80년 전에 이랬던 나라인데 아, 80년 전에 이랬던 나라인데 지금 막 우리가 좀 대통령이 좀 이상하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경제 면이든 문화적인 면이든 정치적인 면이든 80년 사이에 이 정도 왔다는 거는 정말 기적이구나. 이때 이 정치 지도자들의 어록들을 이 버치 중위가 기록해 놓은 걸 보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옥도예요. 지옥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옥과 같았던 해방전국의 그 사회에서 여기까지 80년 만에 왔다는 건 저는 거의 기적처럼 느껴져요. 한 사람의 생애 안에 이렇게 왔다는 게. 그래서 이 두 가지 감정을 느끼면서 이 책을 봤거든요. 네. 그냥 재밌어요. 이거. 그냥. 그 당시에 미국에서 이승만 제거 계획을 세운 일이 있다. 네. 이렇게 네. 나왔어요. 골치가 아파가지고. 부산에다 계엄령을 선포해 버린 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선에서 싸워야 될 군대를 데려다가 계엄령을 선포를 해버리고 국회를 거의 해산 상태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네. 무력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군으로 와 있는 군, 특히 영연방 네. 쪽에서 왔던 우리가 군인들의 누구를 지키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린 민주주의 지키러 온 거 맞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나왔었던 거 사실 그 다음에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 되면서 빨리 전쟁 한국에서 이거 끝내고 한반도에 있는 미군들 데려오겠다라고 했는데 정전협정에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안 도와줬으면 니네 대한민국 정부는 이 땅에 존재조차를 안 할 텐데 왜 내가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하겠다는 걸 한국 대통령이 반대를 해?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네.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렇죠. 하는 격이 된 거죠 네. 이때. 그래서 네. 또 한 번 그때 또 재고 계획이 나와요.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나오는데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대체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사실 너무 많은 훌륭한 정치인들이 해방 전국하고 50년 한국전쟁 되기 이전에 이미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북한에 납치돼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승만 아니면 누구야? 없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또 신뢰를 못 해요. 그때 남아 있었던 게 이제 조봉암 씨 있었고 신익희 씨 있었고 이런데 장면 씨 나중에 미국이 평가한 건 너무 약해. 네. 지도력이. 신익희 씨 좋은데 이 양반은 임정내에서 사실은 좌파였어요. 조봉암 선생 이 양반도 좋은데 이 공산주의 경력이 있어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실행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 사실 그렇게 개입하는 거는 세계 여론에 굉장히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결국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정말 진짜 동맹 관계면 처음부터 잘 하든지 서로 하자는 대로 오케이 해서 잘해서 좀 원조도 잘 받아서 계획도 세우지. 근데 동맹을 해놓고 그냥 싸우는 건데 이걸 또 어떤 학자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 민족주의. 민족주의. 네. 미국도 주물락주물락했다 이 사람이. 그렇게 근데 얘기하죠. 네. 진짜 민족을 사랑했으면 저는 조금 더 미국과 합리적으로 그 당시에 원조 정책이나 이런 거를 잘해서 나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미 관계가 주제인데 이승만 해방 전국 시기뿐만 아니라 이승만 집권기, 박정희 집권기 일부까지도 한미 관계가 불편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한미 관계에 대한 또는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들의 선입견 또는 고정관념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그런 특히 언론이 그런 선입견을 계속 편견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2번 당이 집권을 하면 한미 관계가 안정적이고 지금 1번 당 민주당이 집권하면 한미 관계가 불안정한 것처럼 맨날 그렇게 해왔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후보 시절 끝나자마자 당선인 시절 됐을 때 맨 먼저 언론에서 나온 게 미국을 한 번도 안 간 대통령 당선자. 기억나요. 네. 그리고 미국 언제 가냐가 아주 핫 이슈였어요. 그때 와서 이제 노무현 당선자한테 미국 바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어레인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다 잘렸어요. 인수위에 자리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 노무현 당선자가 그때 한참 며칠을 우리가 회의를 하다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미국 일 있으면 간다. 일 없어도 한가하면 간다. 근데 바쁜데 일도 없는 데는 안 간다. 놀러는 안 간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취임할 때까지 미국을 안 가셨잖아요. 미국을 가본 적이 없는 대통령이니까 반미주의자.
뭐 한미 관계를 모르는 사람 이렇게 몰아갔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수당이 집권만 하면 훼손된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하면 왜 복원을 해? 뭘 복원을 해? 한미 관계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첫째, 민주주의예요.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후견하는 나라도 민주주의 국가여야 돼요. 실제로 마음이 어떻든 간에 겉으로 보기에 명분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돈이에요. 이익이 되든가 아니면 조금 우리가 희생을 하더라도 가성비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도와주더라도. 애가 뭐 좀 사업자금 지원해주면 손에 기름 묻혀가면서 열심히 물건 만들고 팔고 절약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계속 도와주죠. 세 번째가 군사적인 겁니다. 이게 무슨 북한이 적이 아니고 미국은 중국, 러시아 그 당시에 사회주의권을 이 동북아에서 저지하는 게 전략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 역할을 잘해줘야 돼요. 한국이.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민주당 정부가 섰을 때가 일단 민주주의 면에서는 훨씬 나아요. 두 번째, 경제적인 면에서도 FTA도 추진하고 뭐 대화가 돼, 얼마든지. 군사적인 면에서는 일단 호전성이 없어. 그러니까 최근에 뭐 북한에서 오물풍선 날려가지고 영산에서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이제 우리 녹화하기 들어오기 전에 미국 쪽에서 반응이 나왔더라고요. 그 북한 그래요? 너무 자꾸 자극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풍선을 보냈기 때문에 남동풍 불 때 우리가 보냈잖아요, 평양 쪽으로. 그러니까 북서풍 불면 그쪽에서도 보내는 거예요. 이런 미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러다가 뭐 또 확성기 한다 그러니까 그따 총 쏘고 그러다 뭐 국지전 같은 거 벌어지는 거 아니야? 미국 대선도 앞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에서 야, 그 북한 너무 자극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불편해요.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한미 관계를 평가해 보면 김대중 대통령 때 엄청 좋았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 엄청 좋았고요. 문재인 대통령 때 엄청 좋았어요. 한미 관계가. 무슨 한미 관계를 복원하고 무슨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복원할 게 없어. 멀쩡히 잘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흔들고 있는 거죠. 전면전이 안 일어나야 돼요,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전면전을 일으키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는 이게 공화당이 됐던 민주당이 됐던 미국 정부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 정부는. 근데 이제 그런 사실들이 여기 보여진 거고, 제가 이제 뭐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이건 제가 실제로 이제 국무성 사람을 인터뷰한 거는 한국 정부가 조금 더 의논을 좀 해주면 좋겠다. 아, 민주당 정부가 그러니까 너무 독립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다가 우리가 한국이랑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뭐 거의 다 진행한 다음에 통보하는 식으로 얘기한다. 사전 의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양쪽에 대한 다 섭섭함이 좀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제기한 게 이게 동맹인데 정말 신뢰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동맹은 사실 우리보다 신뢰가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거기에는 저는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생각이 어떤 좀 특별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미국에 대한 좀 그게 있어요. 완전 그러니까, 껌뻑 죽죠, 미국한테.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또 믿는 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신뢰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동맹 관계 속에서 70년이나 됐으면 그냥 하면 하고 알아야 되는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 정부가 알아야 돼요. 미국 행정부 사람들이. 이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전 세계에서 중국하고 일본을 동시에 우습게 여기는 유일한 국민이에요. 그 제가 우리가 대단한 국민들이야, 사실. 아니,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 한미 관계 연구자로서 평가하실 때 지금의 한미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전히 좀 서로 믿지 못하고 뭐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면 좋은 겁니까? 이제는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저는 미국이 그렇게 한국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가서 노래까지 불렀는데. 네, 옛날에 비해서는 그 관심도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중 관계의 틀 속에서 한국의 그걸 보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지금 좋은 거는 뭐냐? 우리 정부가 정말 뭔가 할 수 있는 그만큼의 자율성의 공간이 저는 생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옳은 방향으로 지금 나가면 미국 정부도 반대를 하지 않고 그걸 따라올 수 있는 저는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다른 데 터져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여기 있는 우리 동맹 국가들이 자기가 알아서 잘해주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도 있고 네.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문제도 네. 심각하고 맞아요. 뭐 네. 경제적 이익 정도만 맞춰줘도 네. 문신의 복이 있을 수 있겠네요. 뭐 경제적 이익도 그렇고요. 지금 미국이 다른 데 신경 못 쓰니 니네 신경 쓰지 마. 우리가 동북아 안보 평화 우리가 책임질게. 우리 알아서 할게. 니네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만 해줘도 미국의 입장에서 이야. 근데 지금 한국은요. 미국이 지금까지 도와줬던 수십 개 나라 중에 유일한 성공 사례예요. 네, 유일해요. 와서 땡큐라고 말하는 유일한 나라예요. 네, 아, 그리고 이 정도로 민주화하고 경제 성장하고 사회 다원화를 이룬 나라가 없어요. 네. 미국의 원조를 받은 나라 중에. 그럼 이런 나라가 진짜 동북아시아 평화까지도 알아서 해줘. 니네 여기 돈 안 써도 돼. 우리가 알아서 다 할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미국 정부의 정책이 뭔가를 우리 입맛대로 해석하지 말고 정말 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자는 건 뭐였냐면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아니고 미국에게 우리는 한국은 무엇인가 라는 걸 한번 보자. 그러면서 우리의 내셔널 인터레스트라는 거를 미국의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있다면 저는 꼭 미국뿐만 아니라 저는 이게 똑같이 중국, 일본도 같이 저는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어떻게 잘 맞춰가느냐가 결국은 외교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오늘 박태균 교수의 이슈 한국사 1부에서는요. 일제강점기를 둘러싼 논란, 또 한미관계 이면을 살펴봤는데요. 교수님 오늘 첫 시간 좀 어떠셨습니까? 막 너무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히려. 예? 네, 말씀을 들으면서도 공부를 했고 항상 제가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도 어떤 질문이 있을 때 제가 답하면서 정리되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유 작가님 며칠 뒤면 이제 6.25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저희가 어떤 주제를 다루게 되나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박태균의 이슈 한국사의 뒷부분인데요. 그렇죠. 우리 한반도를 지금 계속 스트레스 안에 가둬놓고 있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분단된 두 국가가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네. 이게 이제 제일 큰 스트레스예요, 이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했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좀 바꿔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면 정전협정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해서 6장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 연관된 문제긴 한데 같은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해외 파병했던 제일 대규모 해외 파병했던 사례가 베트남 전쟁이고 종종 우리가 해외 파병을 합니다. 지금도 평화 유지 목적으로. 근데 그때마다 과거에 또 참여정부 때는 엄청나게 이라크 파병 관련해서 논쟁도 있었고 해서 향후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 속으로 나가야 될까를 생각할 때 베트남 전쟁이 하나의 준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한미 관계의 범위 안에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박태균 선생님이 또 전공이 원래 한미 관계시고 그래서 그 6장과 7장을 중심으로 이 책 후반부를 다음 주에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뭐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했던 거에 비하면 사소한 문제들이에요. 예.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 이 두 개의 전쟁에는 우리가 모르는 또 어떤 쟁점들이 숨어 있는지 다음 주에도 박태균 교수님 모시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께 소개할 내용이 있습니다. 노무현 재단에서 후원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작년에 재단에서 진행했던 민주주의 랩에 이어서 정치 현실이나 기후위기 그리고 노동 문제 같은 사회 문제를 두고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저희 노무현 재단과 함께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자 이런 취지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저희 월 2만 원 이상 정기 회원으로 가입을 해주시거나 기존에 후원하시던 분들은 10,000원 이상 증액을 해주시면 여기 앞에 있는 이 텀블러를 선물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각의 깊이를 더한 알릴레오 북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 스탈린은 뭐 하나 좋은 일을 한 게 없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인류에게 도움되는 거 1도 한 게 없어. 제일 지금 심했던 거는 포로 문제예요. 니네 가라 그러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전시작전 통제권이 외국 군대에 있다는 것이 마음이 놓이는 이거 뭐지 도대체? 베트남 전쟁 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엽제 문제도 심각합니다. 일부러 맞았대. 비처럼 느껴지는 액체니까. 베트남 때 이렇게 벌었는데 이라크 안 갈 거야? 당신 계속 이러면 나는 정말 더 재미없어. 이상 모종의 조치를 취할 수도 예. 있다.